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령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동시에 위례 신도시 사업을 거론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는데요. 관련 등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받았다 이걸 뭐 제보로 들었건 어떻게 들었건 들은 다음에 곽상도 의원을 직접 불러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만났다고 했고요. 확인했다고. 이준석 대표도 제보는 들었다고 오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는 화천대 의원은 누구 겁니까는 계속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긴 한데 그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걸 일제히 붙였었거든요. 네. 저희 지역도 붙었던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시중에서는 곽천대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곽상도에게 물어라. 이런 패러디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여야가 다 똑같은데요. 이 지도부가 대처할 때 팩트에 기반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솔직하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 건으로 이재명 흔들기를 세게 해서 예. 민주당 1위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안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재명 지사가 잘한 거더라고요. 5,500억 원을 예. 성남 시민에게 돌려주고 그대로 놔뒀으면 1조 이상이 그냥 이 화천대유 쪽에 넘어갈 상황인 것을 그 새누리당 쪽, 즉 국힘 쪽 시의원들의 여러 가지 방해를 무릅쓰고 5,503억을 시민에게 돌려준 거더라고요. 그런데 총 공세를 국민의힘이 했는데 이건 뭐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에게 한 건 공세고 그냥 의혹 제기입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았다. 이건 뭐 그냥 팩트잖아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이럴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본인이 직접 글을 써서 저는 그 본인이 쓴 해명글을 보면 거기에 또 몇 가지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아빠 찬스 썼구나 이런 의혹이.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추석 전에 제보를 받았으면 예. 아무리 그래도 정치를 한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걸 알고 어떻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다를 계속 빼뚜러으로 걸고 예. 그리고 플래카드로 겁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팩트에 기반해서 앞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언급을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우리 당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이런 그 이중성 그 얼굴이 참 궁금합니다. 50억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도 그건 싹 빼고 그냥 250만 원, 300만 원 받고 다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아주 후한무치한 도적대의 수계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그런 그 제보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본인에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었더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으로서는 그것이 국민 정세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특검에 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한 그 당에는 얘기됐고 곽상도 의원의 그 해명도 들었고 근데 당의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직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니죠. 잘못한 거죠, 저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제보를 받은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분명한 것은 그 CBS에서 보도가 나오기 이전 시점에 제보가 왔고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곽상도 의원한테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죠. 왜냐하면 무슨 뭐 국민의 눈높이 무슨 뭐 청년 세대의 눈높이 이렇게 관계없이 이것은 충분히 범죄적 혐의가 있을 수 있다. 왜? 50억이라는 퇴직금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을 나중에 수사를 해서 뭐 뇌물로 볼지 뭘로 볼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갈 수가 없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확인을 했으면 명료하게 곽상도 의원에게 해당되는 책임에 맞는 걸맞는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고 또 국민한테도 우리 당 의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범죄와 관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돈이니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경우 기존 아들의 퇴직금 의혹에 더해서 본인의 대가성 후원금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화천대유로부터 금액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른바 쪼개기로 수천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 이건데 지금 여기에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죠? 이게 국회의원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후원금을 받으면 그 정치 자금과 관련하여 담장을 이렇게 넘다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사회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후원금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이 쪼개기 논란은 기억하시죠? 청목회라고 경찰 조직이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었다. 이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만큼 후원금은 이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경우는 50억 퇴직금이 없었다면 없는 상태에서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이런 후원금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뭐지 이랬을 텐데 아들의 50억 퇴직금과 맞물리니까 이거는 쪼개기 후원금이고 이것 또한 이미 뇌물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게 구체적으로 그랬는지는 이거야말로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정의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분도 한나라당 시절에 국토위 의원이었는데 이분도 남모 변호사로부터 후원금을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좀 더 부지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땐 빨리 이 후원금 다 털면 저는 뭐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혹시 당시 국토위 의원들만 상대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핵심은 국토위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입니다. 교문이. 왜냐? 이 개발 사업 하다 보면 땅을 파잖아요. 거기 문화재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그런데 그걸 자신이 해결했다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신입사원이 해결합니까? 그리고 그때 곽상도 의원이 하필이면 문체위인가 교문이 이름이 바뀌어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빠 찬스 쓰고 그 대가라는 의혹이 나오기에 충분한 것 같고 아예 그냥 선관위 차원에서 그 화천대유 인사들과 관련한 정치 후원금 내역 여기 민주당이 나올 수도 있죠. 예. 그거 다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원금에 대해서도 이게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선관위 차원에서도 좀 후원금 의혹 좀 명백하게 수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이거 선관위가 할 문제가 아니라요. 이낙연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빨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실제로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후원금을 받은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 지금 주요한 키맨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남도시공사의 유동규 씨 그리고 또 하나 남모 변호사라는 분 그리고 지금 김만배라는 분 이런 분들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거론되는 또 정모 회계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성남 대장동 사업도 사실은 2008년, 2009년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했고 네. 조금 이따 언급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이 그 다음에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2015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 거거든요. 네. 저는 적어도 2008년 그러니까 18대 국회 이후에 이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내역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선관위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낙연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특검이 시간이 걸릴 거고 네. 이렇게 여러 군데 무슨 공수처 뭐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하잖아요. 빨리 정부에서 합동사본부 구성해가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부터 후원금 내역 전부 조사라 이거예요. 여야건 야건 관계없이 전부 네. 조사해서 이 관련자들로부터 이렇게 거액의 후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전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잠깐만요. 예. 저는 가장 문제되는 사고가 이낙연 후보의 이 발언의 진정성은 인정합니다만 네.
저런 식으로 사안이 터질 때마다 합수본 구성해서 해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우선 각 단위, 정부에는 각 단위가 있어요. 선관위가 후원금 관리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관련해서 신고합니다. 100만 원 이상, 그리고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신고하고 신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관위가 할 일을 먼저 선관위가 하고 그래야 빠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합수부 구성하는데 주체가 누가 될 거냐, 이게 검찰이 될 거냐, 경찰이 될 거냐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 부처 간의 다툼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될 일은 각자 할 일을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검이나 합수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후에 하거나 말거나 하고 일단은 선관위부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토위에 있던 분들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위 하고 문체위 하고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하고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당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먼저 단위가 할 건 하고 그리고 합수본으로 가든지 말든지는 여야 합의 사항 아닙니까? 특검도 여야 합의 사항이고요. 예. 또 지금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가 아니세요. 지금 후보가 합수본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의 과정도 복잡하잖아요. 또 정부 개입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합수본 하라 마라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우선 각자 일부터 하자. 저는 좀 이런 주의입니다.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합동수사본부는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문제를 밝힐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고 왜 합수본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경찰에서는 이전에 5개월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한테 이 김만배, 남욱 등등을 포함한 사람들이 엄청난 현출을 인출을 해가지고 거래한 내역들이 나왔으니까 수상하다. 조사해라. 예. 했더니만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관련자들 지금 누구 하나 출국 금지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이나 사건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 저도 뭐 서울시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가장 빨리 해야 될 문제가 자금 추적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뭐 검찰, 공수처, 경찰에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수사가 뭐가 진행되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 또 누구 한 사람 해외로 가면 해외로 갔나 보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 문제는 나중에 합의하라 이거예요. 일단 이 정부가 합수본 구사해서 바로 그 흔한 영장 내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출국 금지시키고 예. 조사를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 아니, 이후에 저- 특검은 논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니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일관되게 아니, 말씀드리는 거는 잠깐만요. 빨리 네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예. 저 적반하장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야당이 집권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당이 합수본 해라. 그럼 이 정부가 합니까? 정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이낙연 후보가 제안을 안 했으면 모를까? 이낙연 후보가 합수본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받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 캠프 쪽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합수본을 말하면 가만히 있어야죠. 이게 지금 형국이 뭡니까? 이낙연 후보가 합수본 하자니까 야당 패널이 동의를 해요. 지금까지 모든 일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대선 앞두고는 진영으로 갈라지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진영을 넘나들어서 야당하고 손잡고 같은 주장을 할 경우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합수본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예. 그럼 이 상황에서 합수본 안 만들고 특검은 사실 여야가 특검법 합의해가지고요. 국회 통과시키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하지 말자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간 끌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예. 지금은 일단 검찰에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고발되어 있고 신속히 수사하면 됩니다. 각 단위가. 그러면 합수본 구성 안 하면 각 단위 놀 겁니까? 그래서 저는 합수본은 어려워졌다. 특정 후보가 주장하는 순간 어려워지고 그걸 야당이 봤는데 김부겸 총리나 아니면 청와대가 이거 받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완전히 이재명 죽이기에 여권 실세들이 다 나섰다. 혹은 청와대까지 나섰다. 이렇게 일부 신문이 글을 안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게 되게 예민한 시기에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각 단위 일 좀 하십시오.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좀 일 좀 충실히 하고 정태균 의원님 말씀대로 자금 추적할 때는 하시고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뭐 야당 패널 이전에 국민적 시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수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에 있는 김종민 의원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 게이트처럼 돼가고 있지만 어차피 이재명 시장이 관리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재명 시장 얘기를 굳이 지금 언급할 이유도 없다고 봐요. 네. 문제는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전에 김학의 사건 났을 때 지체 없이 엄중하게 밝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학의 사건에 비하면 정말 이 사건은 온 국민이 열불 터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왜 그 흔한 압수수색을 안 하냔 말이에요. 거래 내역 조사하면 되잖아요. 성남도시공사 도대체 이 하천대유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성남의들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어떻게 되었는지 선정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만 도시공사 사람들이 내부 평가에 들어가고 절대 평가에도 들어가고 외부 평가에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남 변호사의 후배다라는 사건이 났는데 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압수수색도 안 하냐 말이에요. 이미 선정 과정에 있어서 명백한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감사권이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남양주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어요. 당장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공사에서 벌어졌으면 경기도에서 감사하면 된다니까요. 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왜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냔 말이에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적어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에서 이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감사 한 번 안 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죠, 이재명 지사. 그럼 잠시만요. 네. 그럼 제가 반론 한번 제기해 볼까요? 남양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남양주시 감사를 하게 된 것은 남양주시장의 최측근이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줬기 때문입니다. 1차 지역 국회의원에게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사안 제가 너무 잘 알겠죠. 그런데 그 감사 과정에서 감사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남양주시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끌어들이셔서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왜 그 윤석열 검찰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압색 한 번 안 하죠? 그건 증거도 나오고 고발장도 나오고 그거를 국힘에서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정점식 의원 그리고 또 받았다는 김웅 의원도 있고 안 하잖아요. 왜 이 사건만 가지고 그럽니까? 예를 들면 김학의 사건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분노 안 한다고요? 김학의 성폭력 행위는 있었던 거잖아요. YTN 보도에 따라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추한 행태의 사람이 김학의라는 거 전 국민이 알 수 있는데 오직 검찰만 몰랐던 거 아닙니까? 왜 검찰 압색 안 하죠? 그러니까 저런 논리라면 정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검찰의 국기문란 사건, 선거 개입 의혹, 예. 아내와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권력 사유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압색을 해도 몇 번을 했어야죠. 그것만 있습니까? 전 검찰총장의 아내 사건, 도이치모터스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국민대 왜 압색 안 합니까? 예. 국민대 오늘도 밝혀졌죠. 예. 유지 논문 김건희 씨의 그게 무슨 시효가 지나서 검증 안 한다? 시효를 없애지 않았다는 명단에 국민대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대 왜 압색 안 하죠? 저는 이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쯤 자금 추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추정을 한 것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럼 다 손 놓고 있을까요? 그럼 손 놓고 있으면 왜 손 놓고 있을까요? 손 놓고 있으면 이유가 있겠죠. 경찰이 파봤는데 그게 별로 근거가 없다든가 아니면 이게 어딘가에서 막혔다든가 그럼 이제 주로 경찰이 압색이나 이건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압색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말은 더 들어가면 검사들은 왜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안 했는지 너무 복잡한 논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장은 간단합니다. 합수본 하기 전에 각자 할 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제가 제일 궁금한 거.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또 받았나. 예. 지금까지 나온 건 곽상도, 정의수, 국민의힘 쪽 전현직 의원들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부터 좀 해보자. 쉬운 거부터. 이게 왜 문제죠? 이거 그럼 하지 말고 무조건 합수본만 기다릴까요?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도 다음 질문 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김만배 씨가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출석을 하러 들어갈 때 그리고 조사받고 나올 때 이때 기자들과 입장을 밝힌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에 대한 부분인데 44억 정도가 산재에 대한 위로금이다. 그런데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또 이후에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다. 이거를 회사가 판단을 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산재 위로금들을 왕창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산재를 입으면 정말 힘든 심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렵게 받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어저께 제가 제일 이상했던 건 뭐냐면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5억 원으로 산정한다. 아마 5억 원 퇴직금 받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 퇴직금이라는 거는 3개월 평균 급여에다가 자기 재직 연수도 곱해가지고 나오는 게 퇴직금이에요. 네. 예. 아니 그런데 뭐 3년을 근무했든 뭐 1년을 근무했든 기본 퇴직금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냐 말이에요. 기본 퇴직금이 5억이면 거기서부터 얼마를 더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는 자기가 변명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저께 단초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존경하고 아는 형님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전에 신세를 졌고 그냥 뭐 좋은 형님들이겠어요. 자기가 뭐 부탁하면 뭐 좀 들어주고 예를 들면 뭐 검찰이라든지 법원에 가면 뭐 어떻게 얘기할 때 있고 뭐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좋은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형님의 자제를 그 좋은 형님 통해 가지고 입사를 시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산재 운운하는 거 우리 국민들 그렇게 바보로 보면 안 돼요. 고문료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화로운 고문단이 있었고요. 지금 그 언급한 성과급, 퇴직금,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을 줬고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은 이해가 가는 상황이진 않잖아요. 우선 자료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화천대유가 그동안에 직원들한테 지급한 퇴직금의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게 1억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는 기본이 5억이다. 그거는 자료가 말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죠. 예, 그래서 뭔가 감추려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좋아하는 아는 형님들, 그 아는 형님들 명단 중에 유독 곽상도 의원이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유독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곽상도 의원이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초기 민정수석했고 네. 문체위 국회의원이 됐고 뭐 게다가 성균관대 동문이고 뭐 이런 그런 연결고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3단계만 건너면 다 안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탓합니까? 그 연주를 활용해서 혹시나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없나. 그런데 네.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건은 저는 그 아들이 쓴 페북글, SNS 글로 일부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식으로 얘기하면 수사 기법상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 뇌물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신입사원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까? 제가 어쩌다가 이 대장동 건 때문에 막 지금 거의 한 달을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청계천 신화가 생겼잖아요. 네. 그 청계천 신화의 핵심이 거기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인들에게 일정 부분 보상도 하고 내보내고 그러면서 일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개발 사업엔 다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사실 핵심적인 일을 한 건데 1호 사원이 그걸 다 했다는 거잖아요. 신입 사원이. 아파 찬스 아니면 그게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회의 어제 열리려다가 못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열릴 수 있을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잖아요. 그게 어제 박병석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도 몇 차례 만났는데도 불발이 됐고 오늘도 11시부터 만난다고 하는데 과연 오후에 본회의에서 상정이 될지 모르겠고 이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첨예한 거죠? 지난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네. 무려 A4 4장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보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합의가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실제로 언론 자유를 압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징벌적 손배 조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예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해외 여러 단체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청와대도 그리고 박병석 의장도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 민주당에 전달하고 있다는 게 언론의 보도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징벌적 손배 조항을 드러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그 속에서 민주당에서 드러내면 우리가 이런 것을 넣겠다라는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뭐 받아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겠나. 예.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적인 여론이나 국민적 여론을 봤을 때 징벌적 손배는 드러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원칙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들어는 내되 다른 걸로 그러면 수정안을 좀 채우겠다 이런 상황인 겁니까? 그건 언론 피해 구제법 개정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건 언론 피해 구제법 개정은 포기하겠다 이런 선언하고 같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 국제 미국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언론이. 미국은 일반 법에 징벌적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론사가 해당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일반법 전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15개 법률, 제가 알기에는 15개 법률에 개별적으로 이 징벌적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약하게.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 이건 국제적인 법률 체계가 달라서 사실 그 외국에서는 당연히 언론만 톡 찍어서 징배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 단계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조금 참고는 되겠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보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할까요? 모든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건데 본인을 규제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언론을. 그런데 저는 언론 보도가 과연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고 정말 그 언론이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도할까? 그렇게 죄송하지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선 앞두고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게 이게 문제다. 그 빌미 줬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 대선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법을 이 시기에 추진하는 게 예. 그런 입장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나 박병석 의장의 우려가 대선 앞두고 이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생각하는 거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런 특히 대선 앞두고가 아니라도 언론을 규제하는 법은 정말 돌다리를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하나하나의 이게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이게 언론 관련 시민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와 오랫동안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 열람 차단 청구권 저 이런 거 제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이 A라는 기사가 가짜 뉴스라고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냥 이건 알람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누군가 가짜 뉴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것만 알리면 되지 예. 차단까지 하는 거는 저는 좀 무리하다고 애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무리했던 건 빼지만 아니 5배가 뭐가 징배제입니까 사실 이건 배액배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예. 그걸 포기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
대선 앞두고 언론규제법을 추진하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인데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조차 지금 희석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 어제부터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게 될 텐데 오늘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